아이고, 시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얼굴도 보고 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청와대 계실 때 건강 때문에 치아가 많이 흔들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고향에 내려가서 집중적으로 네.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난 2년간 대통령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기자 후보 누구입니까? 원조 친문계의 핵심으로 19대 대선 선거 캠프 지휘. 대통령 당선 기여. 문재인 정부 초대 중국 대사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탁. 남북미 정상회담, 4월 총선 승리, 코로나19 극복에 매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입장은 확고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에서든 네.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섰는데 대통령 최측근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집중 분석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리더에게는 본인의 역량만큼이나 어떤 참모를 곁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떨까요? 지난 2년간 대통령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2년을 지냈습니다. 네, 최장수 그렇죠. 지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는데 청와대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 최종적 결정, 네. 그리고 무한 책임, 네. 그리고 참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을 네. 특징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고독하고 참 힘든 자리다. 네. 그 긴장의 연속인데 아주 팽팽하게 당긴 활시위와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2년간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또 총선도 치렀고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2019년 2월 말에 있었던 그 베트남 하노이의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쉬운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당시에 북미 간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단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소위 비핵화의 1단계 조치로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이 논의가 있었는데 네.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결렬이 된 것이 사실 가장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면은 저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네. 총선에서의 그 압도적 승리, 네. 그것을 통해서 임기 후반 국정의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국정원의 사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봤던 경험에 의하면 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네. 밝혀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고요. 네. 이번 것도 역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뭐 팩트로서 그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권력에 의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규명은 해야 되고 정책 해석은 지나치게 할 필요 없다. 그런 네, 입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건 법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에 앞서서요,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 원전 건설 그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 이적행위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에 그걸 원전을 한다는 것은 미국과 사전에 그 어떤 협의라든지 동의 없이 네.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네. 예,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를 리가 없겠죠. 네. 다만 이제 본인들도 다 아는 것을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정치라는 게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본인들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비서실장으로 계셨잖아요. 네. 비대면이든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변수는 일단 코로나가 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이제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결국 이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우리는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입장은 확고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어디에서든 네.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뭐 남북 간의 어떤 대화와 신뢰가 쌓여나가는 과정에서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공수처는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권에서는 2단계로 별도의 그 수사청 신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뜻한 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그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네. 사실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법과 제도적으로는 그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거기에 이제 2단계는 사실은 관행적이고 문화적인 그 검찰의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네. 그 문제점이 그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 내부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네. 영역에 속합니다. 네. 재보궐선거 이후 4월쯤 뭐 청와대와 내각 개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정세균 국무총리도 대선 행보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고 마지막 내각과 청와대 개편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정세균 총리께서 네.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바도 없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것에 대해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취임 이후에요. 예.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바이오 소위 이제 3대 신성장 분야를 강조를 했고 또 직접 현장을 네. 찾고 했잖아요. 어떻게 경제적 성과는 좀 이어졌습니까? 제가 비서실장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이 세 가지를 선택했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SOC로서 방사능 가속기와 슈퍼컴퓨터에 네.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현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작년에 300억 불 수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산업도 작년에 100억 불 수출이 돼서 10대 수출 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래차도 저희들이 작년에 수소차는 세계에서 생산 1위, 네. 그리고 전기차가 우리가 수출 10만 대 돌파했고요. 네. 사람의 앞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무게 있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민주당의 성비 문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당에게 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뭐 시기적으로 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항상 어려운 선거죠. 네. 그렇지만 또 하나는 결국 선거는 미래 비전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 비전을 놓고 그 유권자들로부터 그 평가받는 것이고요. 그 후보 개인의 또 그 능력 그리고 그 어떤 그 경쟁력이 네.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과거에 무엇을 가지고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 결국적으로는 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동의, 유권자들의 평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건 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권은 그 안철수 대표 등을 포함한 이제 단일화가 지금 주요 의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 1대1 구도가 될 것으로 보세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지금 이제 개헌론이 부각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하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개헌 문제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정권 임기 초에 네. 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했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국회에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 아마 새롭게 개헌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부분이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제안됐던 개헌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기 대선 관련해서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일강에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 뭐 이중 구도를 얘기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지율 흐름은 뭐 중요하죠. 의미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차례 네. 지지율이 요동치는 그런 계기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제 제3 후보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제3 후보의 등장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렇겠죠. 아직은 네.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등장한 후보 이외에 네. 여러 명의 후보가 다시 또 뭐 등장하고 부각되고 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현재 지지율 판 자체를 바뀔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지율은 또 한순간이거든요. 네. 예. 대선 경선 연기론이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뭐 부인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주창한 기본소득을 둘러싼 주자들 간의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차 뭐 재난지원금은 당초에 선별복지 하려다 이제 선별적으로 기울었는데 차기 대선에서요 복지 문제, 이 기본소득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건 뭐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의제가 되지는 않나요? 뭐 핵심 의제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요 의제는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대망론에 대해서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모범답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 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것을 보장하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네. 예, 그런 그 검찰에 대한 보장 속에서 검찰총장이 검찰권의 행사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연계돼서 오해받는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그 총장으로서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하기에 그렇게 대선 후보로 나서거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출마하지 않더라도 야권 진영에 울타리를 치거나 힘을 합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얻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예. 네. 선거를 이제 여러 번 치르셨잖아요. 정권 창출의 핵심 역할도 하셨고, 어떤 후보가 내년 대선의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이른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항상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둘러싸여서는 비핵화 문제, 그다음 이걸 둘러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한반도의 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고한 그 신념을 가져야 된다.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문화, 외교,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을 넘어서 주요 선진국으로 네. 이제 부각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정말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가지고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다음에 항상 있었듯이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아까 했던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네. 모든 것이 다 시대 정신의 그 어떤 그 모티브가 될 겁니다. 세대 교체의 변화의 바람도 있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그거는 사실 이번이 아니라 네. 지지난번부터 네. 그런 어떤 세대 교체의 바람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네.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지금 청주에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네. 무주택자 되셨는데 이제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당대표, 보궐선거, 충북지사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은 그냥 쉬고 있습니다. 네. 풍부한 네트워크와 소통 능력, 특히 판세를 정확히 예측하는 분이다. 오래전에 한 여권 핵심 인사로부터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대통령 비서실장, 중국 대사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 실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